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자, 산후우울증은 굉장히 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장님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산후우울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제왕절개하고 3일째 회진 도는데 아침에 막 운 적이 있어요. 나도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데 선배 의사가 수술을 해주셨고 아침에 이제 회진을 오셨는데 갑자기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나는 너무 나이 들어서 애를 낳았고 너무 힘이 들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울었지 생각해보면 이제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러 오라고 그러면 내 젖을 먹지도 않고 젖도 잘 안 나오고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를 먹다 토하니까 놀랐고 내가 너무 애를 보질 못하나 막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내가 과하게 해석을 해서 내가 좀 뭘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과 막 겹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기를 낳고 나서 태반이 떨어지고 2, 3일 지나면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아마 호르몬 영향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회진되면서 너 이제 이럴 때 됐어. 원래 지금이 이럴 때야.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태반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내가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도 갑자기 이유 없이 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뭐 호르몬 영향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자신이 없다는 거. 애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다 모르겠고 잘 안 자는 것도 힘들고 2시간마다 젖을 짜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런 내 의지로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100일째 되니까 애도 좀 자기 시작하고 나도 애랑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한 100일 지나면서 나도 괜찮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돌아보면 산후우울증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산후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딱 내려서 하기보다는 그런 호르몬으로 인한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산모들이 거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산후의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산모들이 거의 겪는 건데요. 한 80, 90% 겪지 않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이 아마 10% 안팎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검사를 할래 이렇게 나서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본인도 그 검사하고 이러는 거에 선입관을 안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 2달, 3달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졌어요. 아마 그 시기가 호르몬이 없어진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나도 이제 아기를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갑자기 울었는지 여기 사전에 나와 있어요. 3에서 5일째 가장 심하다고. 딱 그때 회진 돌. 그러니까 회진 돌 때 너무 창피했어. 아니 수간호사도 다 서 있는데 나이도 많아가지고 막 줄줄줄 우는 게 나 정말 창피해. 울면서도 계속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지만 계속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지만 자꾸 눈물이 나고 난 잘 못할 것 같고 너무 늙어서 애를 낳은 것 같고 애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들 사실 이제 보면 다 그 시기에 느끼는 건데 내가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출혈이 되면 자궁에 문제가 있나? 회음부에 문제가 있나? 제왕절개한 데 문제가 있나? 이런 데 주로 관심 가지고 산후의 산모의 감정 상태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산모들을 보니까 산모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3일째, 4일째 집에 갈 때쯤 되면 처음에는 좋으신데 약간 표정들이 우울하세요.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더 심하죠. 왜냐하면 둘째는 일이 더 많잖아요. 첫 아이 때는 이제 임신 중에는 내 한 분만 관리하면 됐고 태어나서도 애 하나인데 애 하나고 온 식구에 첫 아이는 특히 온 집안에 양쪽 집안에 관심이 오거든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첫 아이보다 관심이 덜해요. 이미 아기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리고 큰 애가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얘가 아웃한다고 얘가 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의 폭정이 말도 못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됐다가 왕위를 뺏겼기 때문에 이 큰아이가 말도 못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저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애 둘을 보려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안 올지도 몰라요. 살아야 돼. 하루하루 살아야 돼서. 보면 산후 우울증이 요즘은 더 힘든 게요. 이제 요즘은 엄마 아빠가 산후조리 해주는지 별로 없잖아요. 친정에서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아기 낳을 때 되면 친정으로 거의 많이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요즘은 친정 부모님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거의 산후조리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족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데 가족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떨어져서 남과 이렇게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사촌들이 모여서 서로 항상 뭐 연결해 있고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이모들이 도와주고 고모들이 도와주고 뭐 작은 엄마 도와주고 옆집이 도와주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서 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옛날보다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사실 산 후에 이제 여자들이 보통 남편이 미워지는 시기가 그때부터죠. 아기 낳기 전에는 남편이 미울 일이 없거든요.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남편에 대한 미움이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본인이 힘들어서 상대가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한 반사이기도 할 것 같고요. 보통 남자들은 아기가 밤새 울어도 잘 안 깨거든요. 안 들려요, 귀가. 애가 밤새 울어도.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애가 뒤척이기만 해도 그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잠 못 잤는데 옆에서 쿨쿨거리고 잤다. 이것도 이제 미울 거고. 그러니까 아마 밉다는 거는 내가 힘든 거를 못 알아준다.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깨닫는 거죠. 애를 낳고 나서. 애를 갖기 전에는 그걸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데 여행을 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틀리구나. 다른 별에서 왔구나.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정말 다른 부류의 인간이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겪게 되거든요. 심지어 뭐 애를 봐라. 좀 잠깐 내가 샤워하는 동안. 애를 보라는 게 뭐를 하냐면 애를 보고 있어요, 그냥. 애가 똥을 누든 뭐를 하든 진짜 애를 보고 있어요. 애를 놀아주고 눈을 맞추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옷을 좀 입혀주라 뭘 하는 동안 애가 옷 입을 때 막 난리치거든요. 옷을 못 입히는 남자들도 있어요. 저희 남편이 애 옷을 못 입혔거든요. 애가 막 설쳐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면 여자 혼자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육아라는 게 거의 여자가 전담이거든요. 그거를 여자가 뭐 배운 것도 아닌데 여자는 그냥 알게 돼요. 이제 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거고 남자는 지난해나 똑같이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 남자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체험을 하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 점점 더 모르고 여기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남편이 미워지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요즘 TV 프로에 보면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육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고 내가 이제 산전진찰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들도 육아를 많이 하는 걸로. 근데 저는 요즘 젊은 아빠라고 육아를 잘할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섭섭한 마음을 갖는 거를 사실은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를 결국은 이제 그냥 내가 여자라서 그렇다는 걸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입장을 바꿔보는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고생을 하고 이러지만 남편은 잘 못해서 여기에 끼지 못하는 거죠. 끼지 못하고 애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만 딱 붙고 아빠한테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가지는 소외감과 약간 외톨이는 아니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약간 방관자도 아니고 제3지대에 있는 듯한 느낌? 남편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절충해지려는 노력, 그래서 자꾸 또 맞춰가야죠. 뭐 자꾸.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평생 맞추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또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섭섭한 마음을 이제 그걸로 다시 녹여야죠. 맞춰가면서. 그거를 또 한쪽에 너무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버럭 화를 내고 뒤집어 엎게 되거든요. 뒤집어 엎지 않으려면 자꾸 그 마음을 녹이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체력이거든요. 네.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를 케어할 생각을 하면 네. 벌써부터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40대 이상의 육아맘들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누워만 지내는 게 거의 10개월이죠. 10개월만 누워서 지내는 아이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기어 다녀도 맞아. 누워있는 애 뭐 볼 게 있냐. 그냥 두면 되지. 그것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애 잘 때 잠깐 쪽잠 자는 거, 그거 외에는 계속 쳐다봐야죠. 기어 다니면 또 어디 다치니까 또 쳐다봐야죠. 처음 1년은 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밥 3끼 먹는다는 거 생각도 못 해볼 거고요. 차릴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체력 방전돼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걸 누가 옆에서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대식구였고 또 다 문을 열고 살아서 한 마을에서 육아가 같이 됐는데 이제는 다 문을 꽝 닫고 아파트에 사니까 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외롭죠, 여자들이. 옛날보다 훨씬 외로워졌어요, 젊은 여성들이요. 제가 오늘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누구죠? 그 유명한 안무가 배윤정. 그 유명한 안무가 하셨으니까 얼마나 체력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42살인데 수액으로 버틴다고 하루하루 그렇게 어디 영상에 올린 걸 봤거든요. 그렇게 힘들 때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리가 체력의 기본은 잘 먹고 잘 자는 거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자는 걸 내가 할 수 없다라면 도움을 받아서 밥을 꼭 챙겨 먹어야죠. 다이어트보다는 밥심. 밥을 꼭 챙겨 먹고요. 잠을 좀 자야 됩니다. 내가 3일을 못 잤으면 4일째는 꼭 자야 됩니다. 3일째 잠을 못 잔다고요? 못 자요. 생각해보세요.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낮밤이 없어요, 걔는. 100일이 지나야 겨우 인간 세상에, 이 바깥 세상에 적응을 해서 밤에는 전반적으로 조용해서 나도 좀 쉬어야겠고 낮에는 어수선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좀 활동을 더 해야겠다. 그거를 100일이 지나야 겨우 알게 됩니다. 그때 돼서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밤에 푹 자느냐. 몇 명의 아이들은 아침까지 푹 자지만 많은 아이들이 2~3시간마다 깹니다. 이제 밤에 2~3시간마다 깨서 애를 봤어요. 그러면 낮에 애가 잘 때 내가 자느냐. 나는 또 그동안 낮에는 움직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또 밀렸던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잡는 거의 기본은 혈당이 떨어지면 정신줄이 놓아지니까 혈당 안 떨어지게 식사 규칙적으로 꼭 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랑 그렇게 싸운다는 거군요. 그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할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밥 먹고 기운도 없는데. 막 살다 보면 바빠서 자기 검진을 못 합니다. 내가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문제 아니면은 산전질찰 중에 내가 임신성 당뇨가 있어서 꼭 당뇨 검사를 해야 됐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 잊지 말고 꼭 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게 있었으면 이것도 꼭 해보시고, 아니면 내가 너무 평소보다 너무 피곤하다.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게 내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꼭 병원 가서 진료를 해봐야겠죠. 그러지 않아도 건강검진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액. 글쎄요. 근데 수액이 요즘 들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수액을 많이 맞잖아요. 사실 수액을 맞을 거면 주스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돼요. 커피를 적게 드시고 물을 많이 먹으면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물을 많이 안 먹고 커피를 많이 드시니까 몸이 자꾸 탈수되잖아요. 물 많이 드시면 돼요. 좋은 물요. 육아 도우미 로봇이 빨리 개발되게 되겠네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로봇이 상용화되지는 않았으니까 육아 도우미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가족이에요. 말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혼자 건물 안에 갇혀서 대화가 안 되는 아이랑 있으면 힘들어요. 말할 사람이 필요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친구하고 대화를 오래 하든가, 전화 통화라도 영상 통화를 하든가, 엄마와 통화를 하든가, 정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좀 커서 걷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놀이터에 가서 엄마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앉아서. 아주 작은 애는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사회생활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욕구를 채우고자 부녀회장도 하시고
되게 열심히 사셨어요, 엄마가. 가정생활도 하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항상 강조한 게 너는 살림을 절대 배우지 마라. 사회생활을 해라. 남자와 똑같이 살아라. 나는 아버지가 여자라고 공부를 안 시켜줬다. 똑똑했는데도 안 시켜줬으니 너는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해라. 그랬고 아버지는 여자 직업 중에 내가 보기에는 제일 괜찮은 게 의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대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한 40 넘어서부터는 이 부모의 선택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좋나 내가. 내 인생의 의사가 돼서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밤에 당직 서야죠. 전화 받아야죠. 40이 넘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낮밤으로 수술하고 분만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24시간을 코를 박고 산다는 거는 그거 진짜 한 5년 하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머리 다 하얘집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스님도 얘기하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정신과 의사도 얘기하고 영유아기에는 엄마가 붙어 있어야 된다. 엄마랑 애랑 붙어 있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없거든요. 나의 일을 누가 대신 못 해주니까 그냥 내 몸으로 때워야 돼요. 아기가 아무리 이쁘고 아기가 나를 필요로 하지만 아기를 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거기서 더 힘든 거는 나의 죄책감인 거예요. 나 스스로를 이제 내가 나를 갉아먹는 거죠. 최선을 다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게 사회적으로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좀 그나마 된 게 초등학교 2학년까지 뭐 육아휴직 1년 쓰고 뭐 2년 쓰고 이건데요. 안 되는 회사가 아마 70%일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직장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의사라고 하면 내가 이제 나이 들었고 전문의단 지 이제 30년째 다 돼가고 나이가 있으니까 뭐가 모자라냐,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힘들면 아줌마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지금 20, 30대 부모님에게만 손을 빌려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때 일을 해야 40, 50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쉬고 10년 뒤에 일한다. 이거 우리나라에 절대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개인의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꾸준히 계속 20, 30대 분들이 할 수 있으려면 사회적인 보장이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제일 힘든 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공부예요. 무슨 초등학교 3학년이 공부를 하냐 이러겠지만 우리나라가 선행이 자꾸 내려왔거든요.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한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학원 다니고 공부했는데 요즘 이게 유치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공부만 아니면 애랑 싸울 일도 없고 애한테 소리 지를 일이 없어요. 뭐 의사 자식이 공부 잘하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또 받아들이는 것도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학원 가면 일단 못 들어간 학원이 너무 많고 어떤 학원을 들어가서도 중간 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할 생각이 없으시고 시험을 선생님 말씀으로는 애들이 보통 한두 개 틀린다네요. 근데 우리 애가 처음에 한 5개, 6개 틀려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날이 갈수록 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받았어요. 한 2주간 관찰을 해보겠다. 그리고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애한테 전했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는 이제 열심히 해서 다닐래 이럴 줄 알았더니 우리 애가 엄마 쫓겨나는 것보다 지금 간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한술 더 떠요. 여기에서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져요. 옛날에는 분유 몇 cc 먹었나 뭘 먹었나 이게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그거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여자들이 애를 쥐잡듯이 잡기 쉬워요. 직장에서 하던 가닥이 있잖아요. 저는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들어요. 나는 전공의가 아니야. 내가 남편한테 뭐라 하면 아랫연차한테 얘기하듯이 그런다고. 내가 그 얘기를 내 친구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그런 지적을 받았대요. 그 애를 좀 칭찬을 좀 해주지 그래요. 그걸 아는데도 이제 그래서 결심을 딱 해요. 하루에 하나씩 칭찬하기 3주 이상을 못 뭐 학원에서 단어 시험 많이 틀려온 게 자꾸 반복된다 이런 거라든가 문제집 풀렸는데 계속 안 풀었다 이럴 때 이제 또 칭찬이 안 되는 거죠. 엄마는 애한테 무조건적인 지원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고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고 편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죠. 왜냐면 내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인간인 거죠.
그렇죠.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사실 산후도우미 이제 처음에 썼고요. 그 다음에 육아도우미를 최근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쓴 거죠. 근데 이제 이 육아도우미가 한 10번 넘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떤 친구들은 우리 병원에 다른 선생님을 봐도 육아도우미 한 분을 만나서 뭐 5년 이상 이렇게 쭉 가는데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총 몇 분이나? 처음에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산후도우미를 YWCA인가 이런 단체에서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한 달 뒤에 어디 가셔야, 또 다른 데 예약된 집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한 분을 만났고 YWCA에서 그분이 또 2달 지나서 어디 가셔야 된다고 세 번째 분을 또 만나가지고 이분을 4개월, 5개월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낮에만 계시다 보니까 내가 출근하고 이분이 오실 때까지 공백이 있고 그 사이에 할머니들이 너무 힘드셔서 그때 이미 저희 시어머니는 80 넘으셨고 친정엄마도 90 가까이 된 나이였기 때문에요. 입주 도우미를 구해야겠다. 남편이 지인의 소개로 중국 교포분을 만났어요. 한 10달 계시다가 그분이 아들이 또 애를 낳아서 중국에 그분의 시누이를 또 소개시켜 주셔서 중국 교포분으로 또 그분하고 같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딱 1년 있다가 남편분이 또 아프시대요. 그분이 가시고 한국분을 또 몇 분 만났죠. 한국분이 한 2달 있다 가시고 3개월 있다 가시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계신 분이 3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 그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를 봐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간두게 되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입주 아주머니 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출퇴근 분이 이제 계셨죠. 2년 전이네요 벌써. 분당 재생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간두셨어요. 무서워서. 그때 이제 간두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머니 안 쓰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게 육아랑 아기 케어에 좀 특화된 분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집안일을 더 도와주실 분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처대예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도움은 받아야겠어요. 그 업체나 그 도우미분이 들으면 뭐 아기 태어난 지 며칠 됐다. 집에 식구가 몇 명이다. 얘기 딱 하면 할 일이 나오거든요. 엄마, 아빠, 애, 신생아 한 명이다. 그러면 신생아 돌보면서 집안에 먼지가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청소기 밀고 신생아 빨래하고 산후도우미 분이시면 엄마 먹는 것까지, 그다음에 더 나가시면 저녁에 반찬 준비까지, 아빠 와이셔츠 한 장, 이거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애가 둘이다, 큰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다, 그러면 그분이 큰애 보내주는 것까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하고 얘기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건요. 근데 육아 도우미 중에 이제 진짜 아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건 있더라고요. 아기 먹는 시간 딱 맞추고 배변 누는 시간 딱 맞추고 심지어 소변도 딱딱 맞춰놓고, 근데 그분만 가면 이제 애가 엉망이 되는 거죠. 젊은 도우미를 뽑을까 아니면 조금 지긋하시고 좀 더 이렇게 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뽑을까? 당연히 10살 이상 차이 나는 분을 거의 선택하게 됐죠. 이 육아 도우미를 쓸 때요, 더 사실 마음속으로는 도우미가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 좀 욕심이에요. 사랑은 내가 하면 돼요. 도우미가 못 채워준 분을 내가 사랑으로 채워줘야지, 남이 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주길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현실이지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돼요. 애기한테 나쁜 일 안 하고 나쁜 거 안 먹이고, 그리고 애 데리고 나에게 말하지 않는 장소에 가고, 이런 거가 없으면 되는 거지, 도우미 분이 사랑으로 엄마처럼 대해주길 바라는 거, 요거는 도우미를 쓰시는 분 엄마 입장에서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잘 맞아서 한 분이 오래 가는 게 애한테는 사실 제일 좋죠.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꼭 써야 된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꾸 바뀌게 되면 사실 애한테 제일 힘든 일이 되죠, 그게. 그래서 안 바뀌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연으로 바뀌게 되니까 안 바뀌게 하기가 또 어려워요. 글쎄요, 제일 중요한 거 안 바뀌는 거, 그게 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